자, 문제 다 풀었죠? 3강 세 번째 강의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교과서 EBS 수능 특강 13페이지를 피세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문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문제들이 가장 현실적인 윤리적 문제들입니다. 빈곤하게, 빈곤 밑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동물 밑줄. 동물을 그저 우리가 먹을거리로만 대우해도 좋을까요? 윤리학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지녀야 하며 민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숙고하여 의견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군가요? 앞에서 배웠죠? 누굽니까? 싱어죠. 싱어고 이 글의 요지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 해결에 주목해야 한다. 실천윤리학을 강조하는 거죠. 실천윤리학.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기억. 윤리학은 동물 학대에 대한 실천적인 행위 지침을 연구해야 한다. 맞죠? 실천윤리학에 생명윤리, 동물윤리가 들어가는 거죠. 니은. 윤리학은 과학과 협력하여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맞죠? 실천윤리학은 뭡니까? 학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이 어떤 과학 문제가 있어, 환경 문제가 있으면은 과학이나 환경학 이런 것들과 교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디귿 볼게요. 윤리학은 현대인의 소비 행태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객관적 기술 밑줄을 치고 어떤 윤리학이죠? 기술하는 거니까 기술 윤리학. 어떠한 사회 현상을 그냥 기술하는 데서 끝내는 거죠. 리을. 윤리학은 윤리적 문제가 학문 탐구의 주제로 성립 가능한지를 주된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자,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되겠다. 2번.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도덕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 전체에게 단지 우연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중략, 밑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애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밑줄을 치고요. 이거는 칸트가 자신의 책인 실천 이성 비판에 있는 내용인데 그 글귀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유명해서 묘지에까지 쓰인 유명한 문구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감탄과 경애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가 기억이야. 별이 빛나는 하늘. 이건 뭐냐? 어떠한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거야. 동시에 자연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들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봤다고 쳐봐. 내 앞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만한 폭포가 놓여져 있어. 어때? 뭔가 이렇게 감탄과 경애가 와 대단하다 이런 게 든단 말이야. 일종의 이런 게 자연이야. 그리고 이러한 자연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어떠한 중력이라든지 F는 MA라든지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든지 이러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이고 그 다음 니은은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다시 말해 양심에서 도덕 법칙. 칸트니까 의무가 있다는 거지. 의무. 그래서 이 의무는 인간의 도덕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도덕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감탄스러운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과 또 하나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인간, 특히 인간의 마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기억 볼게요. 기억.
기억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연 현상이다. 맞죠?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니은 글귀가 도덕 법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그냥 자연 법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둘 다 의미한다고 봐요. 기억 맞고. 니은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다. 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 뭐야? 정언 명령이란 말은 가언 명령, 어떠한 조건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정언,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거야. 그럼 칸트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은 뭡니까? 의무지, 의무이다. 의무는 곧 도덕 법칙이다. 맞는 거죠. 니은은 맞다. 자, 디귿. 니은은 당위의 입법으로 자기 자신을 규율하는 법칙이다. 자, 도덕 법칙은 당위,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규범성이 들어가는 거고 이 규범성 때문에 나를 규율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도덕 법칙의 특징이죠. 디귿도 역시 맞는 얘기. 하나만 더. 그러면 이 자연 법칙에는 당위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연 법칙에는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이다야. 그냥 사실이라고. 당위가 아니야. 만약에 당위이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F는 ma여야 한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여야 한다. 라는 당위. 자연법칙은 지배의 속성에, 의미에 들어가지가 않죠. 알겠어요? 당위는 도덕법칙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의미이다라는 거죠. 리얼. 기억 니은은 인간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러한 법칙은 인간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기억의 근데 리을 다시 한번 보자. 기억 니은 인간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거 참 문구가 애매한 문구인데요. 일단 기억은 자연 법칙이잖아. 인간이 자연 법칙을 조절할 수 있어? 만약에 뭐 중력 9.8이다. 조절할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하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도덕 법칙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을까? 조절? 만약에 말이야, 인간이 도덕 법칙을, 이게 좀 내가 왜 문구가 애매냐면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100% 맞는 말이죠. 인간이 스스로 이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발견하고 수립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절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바꾸는 것 같잖아. 바꾼다? 근데 지금 말한 거는 도덕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되는 특징이 있는 거잖아. 보편적. 니은에 보면은 도덕 법칙은 보편적,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말과 조절한다라는 말이 약간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고, 지금 잠깐 선생님도 해설까지 봤는데, 역시 이 도덕 법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연 법칙은 절대 조절이 불가능한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대해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도덕 법칙에 대해서는 인간이 세우는 건 맞지만 뭐 조절하네 안 하네 이런 것들은 크게 고민을 하지 마세요. 시험에 출제가 안 될 겁니다. 서술형으로는 이해가 되는 문구인데 객관식으로는 내가 볼 때 전혀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에 대해서 조절은 생각하지 말자. 자, 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에 대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탐구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땡땡이라고 생각한다. 자, 차가운 이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뜨거운 감정의 입적, 배려적 사고의 입장에서 이 차가운 이성을 가진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판하는 내용이죠. 정답은 쉽죠? 3번입니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역지사지를 실천해보고자 노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공감 능력, 역지사지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도덕적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거. 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기억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선의 생각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평하고 판단하는 숙련된 기술이다.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좋은 근거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다음부터 밑줄. 이를 위해서는 나도 틀릴 수 있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꿀 거야 라고 늘 마음속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아야 한다. 밑줄을 치고 이거를 우리가 열린 사고라고 쓰세요. 열린 사고. 열린 사고. 나는 열려 있어. 나는 바꿀 수 있어. 나는 발전할 거야 라는 열린 사고. 비판적 사고의 한 특징이 되는 거죠. 열린 사고. 자, 정답은 쉽죠? 정답은 5번입니다. 뭐뭐 비판해? 내 의견도 비판하고 다수의 의견도 비판해 보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의사를 배제하고 사회적 통용의 가치에 따르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회에 통용되는 가치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비판적 사고. 14페이지 5번.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규범 윤리학이고요.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며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메타 윤리학이야. 윤리학의 분류 한번 깔끔하게 한번 써보자. 윤리학의 분류 너무 중요하죠? 자, 윤리학이라고 딱 있다고 치면 먼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 첫 번째가 규범 윤리학, 두 번째가 메타 윤리학, 세 번째가 기술 윤리학. 말 그대로야. 규범윤리학은 규범에 대해 탐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범윤리학은 규범의 이론을 주로 탐구하는 이론윤리학과 학과 규범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실천윤리학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의 어떠한 도덕적 언어의 의미, 개념, 논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뭐 개념, 의미, 논리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죠. 논리 이런 걸 탐구하는 거고, 기술 윤리학은 그냥 그대로 어떤 도덕 관습을 기술한다, 설명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가는 현실의 도덕적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자, 규범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를 중시하는 거 맞죠? 이론과 실천을 둘 다 중시하는 게 맞아. 둘 다 중시합니다. 두 번째, 가는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맞죠? 어떤 도덕적 판단 혹은 도덕적 실천이 옳다. 왜? 그 규범의 이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도덕적 정당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실천의 정당화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 도덕적 정당화라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나에 보면은 첫째 줄에 저 끝에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 이건 무슨 말이야? 도덕적 정당화, 도덕적 추론의 정당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완전 다른 말이지. 도덕적 정당화라는 말은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떠한 도덕 판단이나 도덕 실천을 정당화시키는 이론 규범 윤리학을 내겠다는 거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화. 추론은 뭐야? 이런 거야, 추론. 여기 있잖아, 추론. 3단 논법 같은 것들을 쭉 끌어내는 뭐야? 논리.
논리 이런 거랍니다. 논리. 어떠한 그리고 그 논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각 이 전제 혹은 각각의 이 명제에 사용하는 개념들. 도덕적 추론의 정당화를 중시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야? 도덕적 추론의 정당화를 중시하는 거는 메타 윤리학이 하는 게 맞죠. 어떠한 논리성이나 의미성 같은 거죠. 개념화를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추론이라는 거는. 자, 3번. 나는 도덕적 용어의 개념 분석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당연한 얘기고요. 4번. 나는 도덕적 관행의 가치 중립적 서술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윤리. 가치 중립이야? 그렇죠. 어떤 언어의 개념, 의미, 논리만 말할 뿐 가치 지향적. 뭘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를 얘기 안 하잖아. 가치 중립이야. 그러면 기술윤리학은 가치 중립이야, 가치 지향이야? 그렇지. 가치 중립이야. 규범윤리학은 가치 중립이야, 가치 지향이야? 해야 하는 게 있으니까 가치 지향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4번. 5. 가는 나와 달리 도덕 규범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당위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이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은 어떠한 실천을 강조하지는 못해요. 왜?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 규범성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규범 윤리학에서는 이 둘의 어떠한 실천적인 측면을 상당히 비판한다 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6번. 가해 단계로 나의 사례를 윤리적으로 탐구할 때 각 단계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이거는 도덕적 탐구의 과정이야. 도덕적 탐구의 과정. 기역부터 보자. 기역. 발생한 문제의 윤리적 쟁점 및 원인을 검토한다. 이게 뭐야? 딜레마 확인이야. 딜레마 확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A라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B라는 사람의 입장도 있잖아. 어떤 상황에는, 이런 상황에는. A라는 입장은 뭐고 B라는 입장이 어떤 것들이 충돌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딜레마 확인이지.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렇죠.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이거를 자료 수집 및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자, 세 번째. 정당화 근거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건 뭐냐면 입장 채택 및 정당화. 입장 채택 및 정당화. 4번. 자신의 해결책에 대한 토론으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는 최선에 대한 도출. 최선에 대한 도출. 다섯 번째. 탐구 과정을 통해 달라진 생각에 대해 반성하고 정리한다. 이거는 반성 및 정리. 예를 들어볼까? 너무 간단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A랑 B가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울까? A라는 친구는 독서실을 가자는 입장인 거고 B라는 친구는 PC방을 가자는 입장이야. 야, B야 우리 독서실 가서 공부하자. B가 A야 우리 PC방 가서 좀 놀고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일종의 딜레마. 첫 번째 확인이야. 그럼 두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뭐야? A. 우리 다음 주가 시험이야. 이런 자료 수집. B. 아니야.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한다고 능률이 안 올라. 좀 쉬어야 돼. 이런 게 일종의 자료 수집이라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거. 세 번째. 입장 채택 및 정당화. 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잖아. 야, 우리가 다음 주 시험이고 다음 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게 어떤 입장 채택이야.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는 내가 근거 됐잖아. 아까 공부는 공부만 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야. PC방에 가서 좀 풀어줘야. 그렇잖아, 실제로.
뭐가 그래, 뭐가 그래. 뭐가 실제로 그래. PC방 가면 너 피곤하지. PC방 가서 좀 풀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경우 입장이 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PC방 가서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A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얘랑 토론해. 야, 무슨 소리야. PC방 가서 스트레스 풀려고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쌓여. 너 롤 해봤어? 롤 하면은 좀만 잘못하면은 겁나 욕해. 막 우리 부모님 안부 묻는 거는 기본이고 뭐 어쨌니 계속 핑 찍고 막 띵띵띵.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게 바로 어떠한 토론을 통해서 최선에 대한 선택, 최선의 토론을 통해서 그냥 PC방 가지 말고 독서실 가서 그냥 잠이나 자자, 이런 식으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게 바로 네 번째 단계인 거고, 마지막 반성 및 정리는 그래, PC방 갔으면 아마 더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독서실 오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반성과 성찰이고, 이런 게 바로 도덕 탐구의 과정이란 말이야. 자, 1번 보자. 기억. 연명치료 중단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렇죠. 핵심 가치, 딜레마를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디귿.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그렇죠. 내 주장을 이 자료 수집 때 없구나. 니은 자료 수집 때 모은 근거를 토대로 정당화하면서 내 입장을 분명히 말하는 게 이 디귿의 입장인 거죠. 리을.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윤리학적 접근이 아닌 의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이 실천윤리학은 어딨어? 얘 실천윤리학은 특징이 뭐라고? 학제적이라고. 학제적. 예를 들어 지금 거기서 말하는 연명치료 중단은 뭐야? 일종의 생명윤리야. 생명윤리. 여기 나오려나? 생명윤리라고. 그렇잖아. 그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윤리학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생명공학, 의학 이런 것도 필요하다니까? 두 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니까? 이게 바로 학제적이라고. 생명공학만, 의학만의 입장도 아니고 윤리학만의 입장도 아니다라는 게 바로 학제적 접근의 특징이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 되는 거죠. 7번 나오겠다. 7번. 다음에 도덕적 추론의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표 하나 치고, 야, 지금 거기 사실 판단의 빈칸 여러분들이 일단 채워봐. 같이 할까? 자, 도덕 원리. 자,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A는 어디까지 갈 거야?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까지 A. 그 다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가 밑줄 치고 B. 그 다음에 네모칸 A는 지나치고 도덕 판단, 결론. 임신 중절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인공 임신 중절은 C.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위에서 체크했던 뭐야? B지. 그러면 사실 판단은 어떻게 돼? 도덕 판단에 있는 인공 임신 중절이 위로 올라가고, 도덕 원리에 있는 A인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이 서술어로 내려오면서 인공 임신 중절은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가 되겠지. 여기 있는 이 도덕적 추론처럼 태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인공 임신 중절이잖아. 알겠어요? 이거라고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오케이. 자, 바로 가자. 1번. 기억은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자, 기억은 뭐야? 기억은 여기 있는 도덕 원리야. 그러면 내가 도덕 원리는 뭘 통과해야 한다고? 보편화 결과 검사를 통과해야 되니까 보편화 되어야 한다는 거야. 맞고. 니은. 태아가 무고한 인간이라는 사실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라는 사실적 근거가 뒷받침돼, 안 돼? 되잖아. 태아가 뭐 죄를 진 적이 있냐고. 뭐 태아가 낮에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밤에는 엄마 뱃속을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뱃속에 들어와? 태아가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엄마의 양수만 먹고 있어. 양수를 먹는 게 아니지. 영양분만 먹고 있어. 뭐 잘못 안 하잖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판단으로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3번. 디귿은 기억과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당연하지. 디귿
도덕 판단이 옳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이것과 이것이 다 옳고 이러한 추리 과정을 통과해야 돼. 논리적으로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과 충돌이 된다면 도덕 판단은 논리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야. 저기도 맞는 얘기. 리얼. 4. A에는 인공 임신 중절은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가 적절하다? 맞죠? 5번. 기업과 니은에는 모두 가치 중립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아니지. 사실 판단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도덕 원리와 도덕 판단은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정리를 했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8번. 다음에서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쭉쭉쭉 나아가면 밑에서 셋째 줄만 읽어보자. 저 끝에 깊이 반성하여 이 마음으로 하여금 옛날에 물든 더러움이 한 점이라도 없게 한 뒤라야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말할 수 있다. 옛날에 물든 나의 그 더러움을 덜어내야 없애야 학문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굽니까? 천재 유학자 이의 말이죠. 이. 자, 기억. 이가 한 말은 뭐야? 중시한 건 뭐야? 이거잖아. 뭐야? 성찰. 윤리적 성찰. 윤리적 성찰. 자, 기억.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연히 오죠. 성찰이니까. 니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아니야. 과거의 경험 중에 여러분들에게 물든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 그리고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성찰을 하는 거죠. 과거도 같이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현재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디귿. 잘못된 버릇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론학습에 선행되어야 한다? 잘못된 버릇을 개선할 때 이론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강조하고 있지가 않죠. 어떤 이론보다도 굉장히 나의 물든 이 습관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로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사람의 인성,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까지 먼저 더러움을 덜어내야 이론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버릇을 먼저 개선해야지. 리얼. 자신의 언행을 살펴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자, 수능 실전 문제 나갑니다. 1번.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이 갖는 상징적 특징을 기역, 미음 중 고른 것은 갑.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과 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윤리학자들은 전 세계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도덕적 관행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관한 사실들과 같은 문화적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 도덕적 관행을 기술만 하자. 기술윤리학이지. 기술윤리학. 윤리학은 정보윤리, 환경윤리, 생명윤리와 같이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윤리학자들은 현실의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이론 윤리를 적용하여 밑줄 쳐봐. 이론 윤리를 적용하여 이론 윤리를 적용해서 뭐 정보윤리, 환경윤리를 만들어서 실천하자 누굽니까? 실천윤리학이잖아. 정말 지겹도록 얘기한다. 실천윤리학. 자, 그럼 문제 다시 봐야 돼. 갑에 비해 을이 갖느냐? 갑에 비해 을이 갖는 X.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 제시를 강조하는 정도. 실천윤리학이 기술윤리학보다 더 높죠. 높고 Y. 화살표로 이렇게 위로 하세요. 위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지. Y. 도덕적 현상에 대한 자기 중립적인 기술을 강조하는 정도는 더 낮지. 왜? 실천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지만 기술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이잖아. 중립성의 정도는 실천윤리학이 낮다고. 헷갈리게 해줄까? 그럼 가치 지향성의 정도는? 가치 지향성의 정도. 실천윤리학이 더 높겠지? Z.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같은 당위적 규범 제시를 강조하는 정도. 당위적 규범 제시, 당위성, 실천성이지 같은 말로 뭐야? 실천윤리학이 더 높지.
그래서 높고 낮고 높은 거를 구하라는 거야. X축은 높고 Y축은 낮고 Z축은 높고. 정답은 디귿입니다. 2번 갑은 부정,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야, 밑줄을 쳐보자. 두 번째 줄 저 끝에 의미는 무엇인가 밑줄.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줄에 저 끝에 보면은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 밑줄. 도덕 언어의 의미를 찾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고 뭡니까? 메타 윤리학이지. 메타 윤리학. 셋째 줄 저 끝에 셋째 줄 중간쯤에 밑줄.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어떠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거 뭡니까? 규범 윤리학이지. 규범 윤리학. 근데 이 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분명히 되어 있잖아. 야, 밑줄 친 거 앞에 좀 더 치자. 윤리학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라는 내용 보여? 거기부터 같이 밑줄 쳐라, 야. 윤리학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의 물음에 답한다. 이런 윤리학도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 해결에 답도 한다. 실천까지 다 말하기 때문에 이런 윤리학이나 실천 윤리학이라 보기보다는 규범 윤리학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개념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한다 라는 거죠. 하나만 더. 4번 봐봐. 4번. 윤리학은 경험에 근거하여 도덕적 관행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거는 갑은 O의 X야. 그렇지, X지. 을도 X지. 왜? 4번은 규범이나 메타 윤리학의 입장과는 아예 다른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잖아. 5번.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메타 윤리학. 갑은 O의 X야. X지. 을은 O의 X야. 을은 X야. 왜? 만약에 을이 실천 윤리학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O가 되겠지만 을은 지금 아까 우리가 밑줄 친 거 답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이론과 실천이 둘 다 중요하다고 제시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둘 다 중요하다는 입장인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고, 실천 윤리학은 둘 다 중요한 건 맞아, 안 중요해?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도덕 이론하고 도덕 문제 해결하고 둘 다 중요해, 안 중요해? 둘 다 중요하다니까? 둘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 실천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5번은 X가 되는 거야. 녹화 잘 되고 있는데 큰일 났네.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있나? 꺼질 것 같은데. 야, 바로 3번 가봐. 3번. 자, 문제 3번 넘어가.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토론이 사회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거나 진리를 찾아내는데 무용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일체 토론을 차단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인류의 스스로의 과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항상 명심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자신의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떤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지극히 확실하게 느끼는 의견이 자신도 범할 수 있는 과오의 사례일지 모른다고 가정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토론이 무용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자, 밀은 토론을 중시해서 왜?
오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봤고요. 이런 오류 가능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만의 오류가 아니고 어떤 다수의 의견, 다수결을 통과한 다수견의 의견일지라도 오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토론을 통해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야. 토론에서 다수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만이 진리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아니죠. 다수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더라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게 바로 미래 경고입니다. 사실 다수결은 시간 관계상 하는 거지 최선의 대안은 아니에요. 거의 차선의 대안이죠. 차선. 자, 만장일치가 제일 좋은 거겠지. 만장일치가. 4번. 다음 사상이 강조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사상 보겠습니다. 다음 사상. 옷가짐을 바르게 하고 눈의 모습은 근엄하게 해야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거처하기를 마치 상제를 내하듯이 하라. 발의 모습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손의 모습은 공손해야 하며 쭈쭈쭈 읽으면서 밑에서 세 줄 위로 마지막에 끝에서 세 줄 위로 읽어볼게. 두 가지 일이라고 두 가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세 가지 일이라고 세 가지 마음을 가지지 말며 오직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모든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마음을 하나에 집중한다. 마음을 하나에 집중한다. 주일무적에 대해 얘기하는 문구입니다. 사상은 유교지. 유교. 뭘 강조해? 성찰을 강조하는 거지. 유교. 성찰을 강조. 기억본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도록 한다? 그렇지. 유교에서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둘 다 바르게 해야 한다고 봤어.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항상 허리를 펴고 읽으라고 했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도 항상 상대방의 눈을 또렷이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고 눈을 맑게 뜨고 나처럼 입은 딱 다물고 배는 넣고 영상을 1, 2 해보니까 됐어. 얘기 안 할래. 자, 니은 자신을 구속하는 분별적 관념을 잊고 무위를 실천해야 한다. 자, 무위 얘기한 건 어디야? 무위. 또 써져 있지? 영상 또 2번씩 찍는 거야. 돌아봐야겠다. 자꾸 끊겨가지고. 자, 무위. 반대말은 인위야. 인위가 뭔데? 인위적으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라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 너네 지금 졸려? 졸리는데 안 자고 잠 깨고 공부하는 거는 인위야, 무위야? 인위야. 억지로 하는 거야. 무위는 뭐야? 졸리면 그냥 잘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위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는 게 무위라는 거지. 무위는 유가가 아니고 어디? 도가의 입장이지. 도가. 그러니까 니은은 땡. 디귿. 하늘의 이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모든 욕구 제거는 아닙니다. 모든 욕구 제거하는 거는 동서양에서는 서양의 스토아 학파쯤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동양에서는 욕구를 특히 유교에서는 욕구를 적절히 충족해야 한다. 지나치지 않게 충족하면 되는 거겠죠. 먹고 사는 거 기본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죠. 리을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여 선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덕적 주체 내가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의 주인이라는 거야. 이걸 위해서 강조하는 게 뭐야? 성찰이라니까? 성찰? 내가 성찰을 통해서 도덕적인 판단과 실천을 하라고. 유교의 입장이지. 리을. 정답이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5번. 카의 갑의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씨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갑. 한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서 존재하는 밑줄.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축적. 자, 도덕 현상은 경험적 지식일 뿐이다. 이것을 그대로 기술하면 된다. 어떤 입장? 기술 윤리학 쓰고 을로 간다. 을. 한 학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설명하는데 밑줄. 사용되는 언어의 구조와 기능의 분석이 필요하다. 자, 언어의 의미와 논리를 본다. 뭡니까?
메타윤리학이죠. 메타윤리학. 자, A, B, C를 보면은 A에 들어갈 내용은 갑과 을이 둘 다 O여야 되고, B는 갑은 O, 을은 X. C는 갑 상관없이 을만 X면 되는 거네. 기억. A. 윤리학은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둘 다 X자. X. 규범을 주된 목표로 삼는 거는 규범 윤리학이고, 나머지 메타나 기술 윤리학은 규범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오히려 비판을 받잖아요. X입니다. B. 윤리학은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에 주목해야 하는가? 갑은 O, 을은 X가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 디귿. B. 윤리학은 도덕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가? 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X, X가 되겠죠. 갑도 X, 을도 X, 디귿도 땡. 리얼. C. 윤리학은 도덕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가? 메타윤리학에게는 당연히 맞는 얘기.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6번 가자. 가의 관점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나는 숨을 쉬고 그럴 능력이 있는 한 철학에 종사하는 일도,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일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느 때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일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은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얻으려고 안다라면서도 지혜와 진리와 당신 혼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니 부끄럽지 않소? 성찰을 강조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네요. 소크라테스. 자, 나로 가자. 정답. 바로 1번이겠죠. 자신의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성찰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윤리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 간단하죠? 1번. 7번 넘어간다.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 들어갈 적절한 답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기술은 인간의 힘의 행사이며 동시에 인간 행위의 한 형식이다.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숙고되어야 하며 인간의 힘의 행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힘의 변증법에서 첫 번째 힘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의 행사하는 힘인데 이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이다. 두 번째 힘은 힘 자체가 힘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되고 힘의 주인이 되어 버린다. 세 번째는 힘이 인간을 다시 힘의 통제로 돌려두고 두 번째 힘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두 번째 힘의 지배를 깰 수 있는 힘이다. 세 번째 힘은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내재한 무한한 진보의 이념을 지혜의 도움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간단한다. 요나스는 뒤에서 한번 배울 겁니다. 그때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기억. 기술 발전으로 약화된 인간 중심주의적 전통을 강화해야 한다. 뒤에서 배울 건데 일찍 나왔으니까 본다면 요나스는 인간 중심주의는 뭐냐면 인간만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만. 근데 요나스가 말할 때는 인간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두 개 더 있어. 자연과 미래 세대. 자연과 미래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자연과 미래 세대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기억은 그래서 땡. 니은. 기술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 디귿. 기술의 발달과 도덕적 숙고의 강력인 윤리적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힘이 기술로 넘어가잖아. 인간이 오히려 기술의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오면서 왜 그러냐? 도덕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도덕적 공백을 메우면 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합으로. 지금 맞는 얘기. 1. 기술에 대한 현 세대의 윤리적 판단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맞죠. 요나스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인간, 자연, 미래 세대 3개니까 정답은 5번. 8번. 갑을병의 윤리적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 자,
갑을병에 먼저 볼까? 갑.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허용되는 국가가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도덕적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여 사실적으로 기술한다. 기술 윤리학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 원리를 실제적 윤리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죠. 규범 윤리학의 입장. 보편적 규범 원리를 실제적 윤리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라는 거니까. 디귿, 병.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에 대해 옳음, 그름과 같은 언어 의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메타윤리학이죠. 메타윤리학. 정말 지겹도록 나오죠. 1번. 값은 도덕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죠. 기술윤리학이니까 사실적으로 기술한다. 도덕적 정당화는 이론적인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인 근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론들이 뭐였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서 어떠한 도덕 판단, 도덕 실천을 정당화하는 노력을 한다. 규범윤리학의 입장이다. 병. 도덕 진술에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강조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선은 무엇인가, 악은 무엇인가, 옳음이란 무엇인가, 옳지 않음이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분석한다라는 게 메타윤리학의 입장이잖아요. 4번. 값은 을과 달리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규범적 이론의 적용을 중시한다? 아니지. 을이 중시하는 거지 어떠한 규범적 이론의 적용을 중시하는 거는 실천윤리학의 입장인 것이고, 값은 그런 현대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현대사회 문제들의 그냥 그대로 기술할 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이 오답이 되는 거죠. 5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여기까지 1강 강의를 마치고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똑같은 거는 막 이제 3번씩, 4번씩 찍고 막 중간에 끊기고 이것도 집에 가서 편집하려니까 정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 정말 찍고 이제 올리지 말아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선생님의 이제 이 온라인 강의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생윤을 같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윤 실력을 잘 쌓아가서 수능뿐만 아니고 훌륭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강의는 금요일 날에 올릴 예정인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금요일에 올리고 싶은데 혹시 또 올리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구독 같은 거 눌러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강의 올라가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구독 눌러놓고 질문은 댓글을 통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와,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2강에서 봐요, 2강에서.